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89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의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사무처장 신미희입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원래 이제 오늘 신미 사무처장님과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원래 저번 주 목요일에서 금요일 항상 저희가 다음 주 방송을 하려면 목요일에서 금요일쯤에 제가 어떤 보고서를 가지고 할까요? 하고 활동가들 섭외도 하고 처장님이랑 뭐 외부 인사를 부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신미 사무처장님이 저번 주에 굉장히 분노한 표정으로 제 자리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뭐 미디어 오늘에 조선일보 명예훼손 손해배상액 8년간 4,700만 원 이 보도를 갖고 오셔가지고 나래 씨 이거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죠. 전 당연히 좋은 주제네요.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했는데 또 주말에 너무 화가 나서 또 이제 업무 메신저로 연락이 온 거예요. 조선일보가 조국 전 장관의 따님인 그 조민 씨 관련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보도를 내놓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자 바로 접습니다였죠. 네. 거기서 무슨 변명문만 아주 써가지고 내보내서 처장님이 아주 분노하셔가지고 저한테 이거는 꼭 우리가 미디어 탈곡기 방송으로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그래서 좀 두루두루 걸쳐서 조선일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송이 오늘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 처음 이야기를 했던 그 미디어 오늘 기사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선일보 명예훼손 손해배상액 8년간 4,700만 원. 이게 미디어 오늘이 2012년부터 19년까지 8년 동안 언론 관련 손해배상 판결을 언론사별로 전수조사했던 걸 가지고 쓴 기사였는데요. 네. 언론중재위원회가 그 집계한 언론 관련 민사 판결 토대로 매해 손해배상액 인용이 확정된 사건만 추렸다고 했는데도 네. 8년 동안 200여 곳의 국내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로 지불한 손해배상 총액이 62억 7,088만 2,632원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62억 7천여만 원 중에 조선미디어그룹의 경우에는 총 손해배상액이 1억 1,032만 4,150원으로 나타났던데요. 네. 근데 이걸 지금 보면 어쨌거나 손해배상 총액 중에서 이제 조선미디어그룹의 손해배상 액수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청구액은 더 컸을 것 같은데 얼마죠? 네. 청구액은 37억 2,682만 2,165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7억이 청구가 됐는데 실제로 법원에서 손해배상 물어줘라. 네. 예, 이렇게 땅땅 두드린 거는 1억 1,032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원래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는 네. 1억도 진짜 제 기준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막상 손해배상을 하자라는 거였는데 그건 또 37억이라니까 또 그거 대비하면은 너무 돈을 조금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74건이 그러니까 모두 이제 조선일보 보도를 피해봤다고 소송을 모두 내지도 못해요. 소송으로 직접 가는 경우는 이게 소송 비용도 들고요. 그렇죠. 시간도 들고요. 또 그만큼의 또 전문적인 예를 들면 변호사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또 당사자가 또 엄청 신경도 써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막상 법원으로까지 가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매우 적은데 이렇게 언론 보도로 너무너무 피해를 봐서 도저히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해서 73건의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37억이고요. 네. 근데 37억도 사실 73건으로 나누면 한 건당 5천만 원도 안 되게 청구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73건 중에 모두 손해배상 그 판결을 받은 건 아니죠. 그쵸, 승소를 그쵸. 안 했을 테니. 근데 그 중에서 조선일보가 물어준 거는 1억 1,032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보더라도 이게 개인들이나 또는 뭐 기관이나 단체가 법원 판결을 통해서 그 손해배상을 통해 가지고 그 보도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 건 매우 적고, 예, 금액도 매우 적고 효과도 낮다 이런 사례고요. 이게 지금 8년간 언론사 손해배상 총액이 조선일보는 아까 1억 1,032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8년 동안 중앙일보는 1억
5,582만 원, 동아일보는 1억 2,650만 원. 또 매일경제 매일경제와 또 그다음에 매경닷컴, MBN 등 다 합쳐서 1억 2,700만 원. 그러니까 아까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다 관련 그룹의 미디어 다 합한 겁니다.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총 언론사 손해배상 총액이 29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건당 946만 원밖에 배상을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방금 말한 이제 어쨌거나 저희가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는 조선미디어그룹, 그리고 아까 언급한 중앙미디어그룹, 동아미디어그룹, 그리고 매경 그쪽도 그렇고 총 그 신문과 방송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언론사는 다들 1억이 넘게 손해배상액을 청구. 그렇죠. 이른바 우리가 조중동이라고 하는 이제 거대 언론사, 신문방송 다 갖고 있는 곳, 그다음에 이제 매일경제와 그 MBN, 여기도 또 신문방송 다 가지고 있죠. 네, 이런 곳은 모두 어쨌든 매우 피해자에게는 적은 금액이지만 총액이 8년간 물어준 총액이 1억 원을 넘었다는 거가 눈에 띄는 거고요. 저 궁금한 게 처장님 기자 생활 해보셨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 정도의 뭔가 손해배상액을 청구당하고 손해배상액을 낸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가요? 특히 그 조선일보의 37억 원 손해배상 청구액 이게 좀 일반적일까요?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언론에서 이렇게 막 보도를 피해를 보면은요. 처음에 보도 피해 입은 당사자들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세요. 예를 들면 이번에 한동훈 검사장이 KBS 상대로 얼마 손해배상 청구했는지 아세요? 아니, 좀 그것까지는 빨리 못했어요. 5억 원. 5억이요? 네. 물론 기자 한 명이 아니라 기자와 그 보도국의 간부들 비롯해서 아마 여러 명에게 했을 텐데 5억을 청구하셨어요.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KBS 보도로 본인의 명예와 본인이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주장하고 있으면서 그 언론 보도를 입은 피해가 아주 막심하기 때문에 5억 원도 본인으로서는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청구할 수 있을 텐데 저도 기자 시절에 저 개인에게만 1억을 청구하신 분이 있었답니다. 저에게만. 네. 그래서, 사실 조선일보가 8년간 그 손해배상 청구액 확정 판결 기준으로 37억이었다. 이거는 8년간 조선일보가 조선일보의 보도량이나 또는 이 매체가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조선닷컴, TV조선, 인터넷 TV조선, 주간조선, 월간조선, 스포츠조선, 조선비즈닷컴 등 아주 제일 많은데요. 보면 8년간 이게 받은 금액은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오보나 왜곡 보도가 가장 많은 미디어 그룹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거는 아닌데 제가 이걸 보고 우리 김나래 활동가한테 꼭 해야겠다라고 한 건 실제로 손해배상 액수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낮다라는 것 때문이죠. 946만 원 평균을 받으면요. 요즘에 변호사 분들에게 소송 사건 의뢰할 때 제가 기본 착수금이 보통 아무리 적어도 200, 300 평균 500만 원인 걸로 알거든요. 이건 기본 착수금도 안 되는 금액인데 또 그 드리는 시간이나 노력에 비하면 그래서 매우 적은 금액이고 그래서 근데 또 뭐 작은 금액이기도 하지만 처장님이 방금 그러면 8년 동안 37억이라는 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또 기사를 읽다 보면 이럴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액이나 손해배상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가기 전에 미리 자기네가 잘못하면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경우들을 좀 이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경우고 대부분은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이 언론 중재위를 먼저 거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언론 중재위에서 조정이 결렬이 돼서 법정으로 가더라도 그 과정에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언론사가 불리할 경우에는 합의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대표적으로 2012년 9월 1일 일면 머릿 기사에서 당시에 경찰도 공개하지 않은 성큰 범이라고 얼굴을 또 단독 좋아하는 그렇게 좋아하시는 단독 공개를 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범인이 아니었었어요. 네, 이분이 피의자가 아니고 일반인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김나래님이 범죄자로 얼굴이 공개돼가지고 그것도 조선일보 단독 공개로 대문짝만하게 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소송 당연히 그 그렇죠. 명예훼손을 그러니까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그 피해에 대한 소송을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말 이거는 우리는 지금 한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아요. 네네. 그럼에도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야 이거는 진짜 조선일보 제대로 두들겨 맞겠구나. 네네. 예, 그런 분위기였는데 합의를 했죠. 제가 지금 오늘 처장님이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던 지점에서도 그렇고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항상 저희 방송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네. 거기 댓글도 그렇고 아니면 저희한테 가끔 이제 매일매일 그래도 제보 전화가 좀 오는 편인데 제보 전화 말고 뭔가 이제 언론의 개혁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준 시민분들께서 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또 이 기사들을 읽으면서 뭐 미필적 고의였든 아니었든 아니면 뭐 순수한 의도로 보도를 했든 안 했든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이 망가지고 그걸 과연 금액으로 보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방금 이야기한 사례도 그렇고 절대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이. 네. 그래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네. 뭐 저기 이 오보 손해배상 뭐 이런 네, 네. 표현들을 쓰는데 이거는 그동안 한국 언론이 정말 이제 대형 오보 네. 그다음에 아주 치명적인 오보 그리고 너무나 그 고의성이 의심되는 악의적 오보들을 해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그게 네.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니 그렇죠. 이런 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더 이상 이런 언론을 그냥 둘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악의적 왜곡이나 오보를 줄이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게 효과적일까를 모색을 하다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사실 저희 민원연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 피해를 구제하는 데 효과적인 방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악용될 경우 언론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라는 우려 속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연은 그동안 찬성을 해오지는 않았어요. 네. 않았는데 지금처럼 이런 언론의 악의적 오보가 왜곡 보도가 줄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의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난주 네. 있었던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또 이거 아주 한국 언론의 또 하나의 흔적으로 기록으로 남을 텐데 네네. 조선일보의 조국 전 장관 네. 조민 씨에 대한 오보는 정말 이거는 좀 너무 한심한 오보여서 바로 이 오보로 조국 전 장관이 어제죠? 어제. 예. 어제 일단 그 4명에 대해서 기자 2명하고 사회부장하고 편집국장에 대해서 형사소송을 제기했고 네. 또 이제 민사는 별도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악의적인 오보가 줄지 않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이 국민의 목소리는 저는 줄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원래 이제 처음 왔을 때 김원경 전 대표님도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같이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네. 제가 듣고서 이런 이야기를 민원련 내부에서 그동안 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이야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뭔가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과거에도 이랬었다. 과거에도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민원련이 계속 좀 이제 걱정을 했던 거는 이후에 정말 지금이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과거 정말 이명박 박근혜처럼 말도 안 되는 정부가 들어섰을 때 오히려 작은 언론사, 독립 언론사, 맞는 말을 하는 언론사를 탄압을 하게 될 어떠한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좀 나거든요. 네.
좀 그 지점에서 이제 민원련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우려를 해왔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그렇죠. 되는 신중할 거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뭐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해서 언론 현업 단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는 유보 신중한 입장이 대부분이에요. 반면에 예를 들면 민변이라든지 네. 또는 시민단체라든지 네. 또 일반 시민들은 여론조사에서도 80%가 넘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의견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네. 또는 언론의 품질을 높이고 이러는 거에 법제도가 가장 강력한 그쵸. 방법이고 또 첫 번째로 돼야 되냐에 대해서는 전 사실 법제도보다는 문화로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강한데 그럴 수 있는 게 방편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언론이 취재를 하고 기사를 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오보를 낼 수도 있고요. 또는 본인들이 취재가 부실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에 상응하는 바로잡습니다. 정정보도를 정말 신속하고 제대로 정정보도를 내면 그래도 이미 그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것을 아예 그 원점으로 회복하는 거는 힘들더라도 최대한 노력으로 그 피해를 좀 회복하고 이러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해요. 저는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쵸. 너무 좋은 얘기죠. 문화적으로 뭔가 그 언론에서 자정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애초에 오보를 안 내는 게 1차 그렇죠.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보였음을 알릴 수 있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좋죠.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데 지금 시민분들이 저도 민원련 활동가지만 그냥 개인으로서 왜 이렇게 시민분들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이시는지 저는 공감이 너무 되는 거예요. 너무 되죠. 이번에 뭐 다 보셨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조선일보가 금요일 날 이렇게 너무나 황당한 취재조차도 안 한 이 기자가 기본으로 취재를 해야 되거든요. 취재조차도 안 한 뭐뭐로 알려졌다, 뭐뭐로 전해졌다 이 근거를 갖고 조국 전 장관 딸이 세브란스 피부과 인턴 지원을 했다라는 네. 거를 면에 대문짝만하게 그 해당 면에 내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말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네. 기자들이 제가 이제 풍문으로 전해 듣기로 제 주변의 기자들을 통해 듣기로 그 말을 되게 싫어한대요. 취재할 때 왜 그런 말 많이 하시냐. 발로 뛰는 취재 이러는데 네. 야 당연히 취재는 발로 뛰지 이렇게 말해서 그래? 라고 했는데 네. 보면 발로 뛰었냐고요. 안 뛰었다고요. 조선일보 이 기사 발로 안 네. 뛰었다고요. 그래서 그 기사만 보면 정말 이거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취재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 병원을 취재를 하는 건 두 번째지고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반론 취재 기본인데요. 그 하나도 안 한 저는 이게 어떻게 기자가 이런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저도 뭐 기자 생활을 그렇게 길게 한 건 아니지만 이건 기자사에서 있을 수도 없는 기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이걸 보고 너무 한심하다. 뭐 조선일보가 뭐 했다고 표현하셨죠?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저희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죠. 뭐냐면 조선일보가 또 조선일보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뭐 나쁜 놈이 또 나쁜 일을 했어. 이것도 단어 썼나요? 아니요. 네, 나쁜 놈이 나쁜 일을 했어라고 하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저희끼리 좀 네. 고민이 많았죠.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정말 분노한 거는요. 금요일 날에 그 한심한 기사 같지도 않은 기사를 보고도 정말 헛웃음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 조민씨 연세대 의료원에 사과드립니다라는 바로잡습니다의 조선일보 이 글을 보고 더 화가 난 거예요. 이거 이거는 근데 대충 보면은 사과하는 것 같거든요. 대충 보면은 사과드립니다. 조선일보 마지막쯤에 보면은 말만 사과하죠.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라는데 정말 진정한 사과는 조선일보의 이 오보가 어떻게 오보가 났는지를 솔직하게 과정을 밝히는 거,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게 저는 1차적인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본인들의 취재 과정이라고 이렇게 밝혀놓은 게 사실상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말이 안 되는 변명들만 늘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하지 않은 과정을 사과랍시고 한다라는 건 이거는 다시 한번 독자를 우롱하는 거고요. 조민 씨 연세대 의료원 네. 여기에 언급된 이분들에게 이른바 이건 2번 비난과 2번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바로잡음들을 보면서 김나래 활동가에게 분노하여 이거 반드시 이거 꼭 다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진정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조선일보가 이 오보를 바로잡을 생각이 없다는 것 그리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이 바로잡습니다. 의 의미가 없다. 저는 또 하나 더 괘씸한 게 있었어요. 이 바로잡습니다가 토요일 날 실렸어요. 네. 근데 그 오보가 전날 금요일 날 일어난 일이니까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름 신속하게 바로잡습니다를 실어주기 위해서 다음 날짜에 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조선일보가 그동안의 오보나 문제된 기사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실어준 적 진짜 없거든요. 그것도 겨우 언론중재위 조정을 거치거나, 네. 그래야 또는 판결까지 나야 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야 실어주던 조선일보가 갑자기 다음 날 이렇게 신속하게 실어줬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근데 토요일은 금요일, 토요일은 이 홍보하는 담당자들에게는 어떤 속설이 있냐면 부정적 뉴스는 금요일에 발표한다. 또는 토요일에 발표한다. 이게 정설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가에서는 금요일에 뉴스 버리기라는 이른바 프라이데이 뉴스 덤프라는 명칭이 있을 정도로 부정적이거나 문제가 되는 것들은 금요일 오후 또는 주말. 왜냐하면 기자나 언론사들이 토요일은 일을 거의 안 해요. 일요일은 절반이 나와서 취재를 하고 일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언론사들은 사실 우리 일반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데 기자들은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은 대부분의 매체가 쉬어요. 아주 급한 속보나 대형 사건 아니면. 네.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발표를 하면 뉴스가 평소 월요일, 화요일 이럴 때보다 덜 팔린다 그러죠. 훨씬 줄어들죠. 홍보 담당자들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숨기고 꼭 발표를 해야 되는데 숨겨야 될 뉴스나 이런 것들은 금요일 날 많이 발표를 합니다. 특히 기업이나 이런 데서 대국민 사과 또는 주요 정부 당국자들이 사과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금요일 오후에 또는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토요일자에다 이걸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의 조선일보 행태나 아니면은 이전에 바로잡습니다. 전 솔직히 바로잡습니다라고 하기 뭐한 게 대대적 홍보한 거 비하면 오탈자 수정하는 코너로 이용돼 왔었기 때문에 뭔가 바로잡습니다를 그동안 어떻게 내왔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이렇게 오보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고 신속하게 해결했다라기보다는 좀 이 사건 자체를 숨기려고. 왜냐면 묻으려고. 이게 그렇죠. 왜냐면 이게 갑판 그런데 이미 한번 나가긴 했지만 온라인판에서는 확인을 해볼 수가 없었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판매하는 지면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없으니까 좀 조용하게 묻고 넘어가고 싶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그들의 행적을 보았을 때. 그렇죠. 그러면 주말이 지나가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바로잡습니다를 싫든가 이래야 되는데 토요일자 사람들이 관심이 가장 낮은 정치적 파장이 그 가장 낮은 사각지대인 주말에 실어서 좀 이런 비판들을 조금 더 면해가겠다 이런 의도 아니었겠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다음날 실었냐고요. 그동안 그렇게 안 하다가 평소에 이렇게 하시다 그랬으면 믿기는 하죠. 진정성 없는 바로잡습니다를 실었는데 변명으로 일관해서 정말 자기네 취재 이렇게 했다라고 실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토요일자에 떡 실어놨으니 제가 이걸 보자마자 너무 분노하여 조선일보의 이 행태를 도저히 이번에도 그냥 여론의 문매를 어떻게든 좀 그냥 조금만 맞고 가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안 비춰서 근데 이거를 조금 혹시 제가 갑자기 이제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지점인데요. 아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야 워낙 시사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미 여기저기서 뉴스도 보시고 다른 시사 유튜브들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보면은 저희가 왜 웃기다고 했냐면 이례적으로 조민씨 연세대 의료원에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그 내용 중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1차 취재원이 아닌 2차 취재원의 증언만을 토대로 작성돼 있다라고 이제 글이 써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2차 취재원의 증언만으로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이거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잡습니다가 아니라는 건데요. 네네. 네, 일단 지금 김나래 활동가가 말씀해 준 것처럼 이게 기사가 되려면요. 일단 당사자 조민씨 취재 기본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연세대 의료원 기본으로 취재해야 됩니다. 양쪽 다 취재를 해봤어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2차 취재원의 증언인지 주장일지 모르는 얘기도 검증을 했어야죠. 근데 이 2차 취재원이 누군지를 그러면 밝혔어야죠. 예를 들면 실명은 못 밝히더라도 그 사람이 어느 직군의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밝혀야 되는데 없어요. 이 2차 취재원이라는 게 지금 우리 독자들이 의심하는 거는 조선일보의 이 보도가 나오기 2, 3일 전에 의사 또는 의료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이런 내용 카더라 조민이 뭐 피부과 지원했다 하더라라는 카더라가 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야 되는데 또 이 카더라가 또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이 되고요. 또 그 유튜브 방송에서 실제로 그 댓글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방송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지금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2차 취재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조선일보가 밝히지 않는 한 추정할 수 있는 2차 취재원이 없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예. 복수의 연세대학교 의료원 고위 관계자가 말했다고 돼 있는데요. 근데 이거 익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조선일보의 그동안 행태를 봐가지고 이 고위 관계자가 실존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보도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익명에 의존한 그러면 연세대 의료원, 그 피부과에 지원했으면 피부과 과장이든 피부과 의사든 또는 연세대 의료원 측의 담당자든 누군가는 확인을 하고 제일 중요한 당사자 확인해야죠. 그렇죠. 당사자 확인하지 않고 쓰는 보도가 저는 가장 악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의적 보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선일보의 이번 보도는 보도 자체도 정말 이거는 너무 참담한 창피스러운 보도인데 이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취재 과정이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는 조선일보의 태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법정에 가서 진상을 밝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이 허위보도 사실 이거는 이른바 가짜뉴스죠.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의 뭐 단순 오보부터 여러 가지도 가짜뉴스라고 칭해서 가짜뉴스의 범위는 사실은 허위 조작 정도를 일부러 기사의 형식을 빌어서 기사의 형식으로 꾸며가지고 퍼뜨리는 행위가 원래 가짜뉴스의 어원인데 지금은 문제보도 다를 시민들이 가짜뉴스라 칭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 조선일보 보도는 문제보도가 아니라 정말 가짜뉴스예요. 허위 조작 정보를 기사의 형식을 빌어서가 아니라 기사의 형식으로 퍼뜨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니까 이게 법정에 가서 진실을 가릴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보도를 자꾸 일삼으니까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을 해서 이런 보도들을 못 나오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건데 사실 이번에 이거 보면서 제가 김나래 활동가한테 재밌는 거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선일보를 지금 어쨌거나 이런 악랄하고 언론으로서 저널리즘의 어떤 기본 원칙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차장님이 저한테 참고하세요 기사를 보내주는데 너무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기사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건지 봤더니 주간조선의 2017년도 기사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거를 조선이라는 미디어 그룹에 있는 기자가 썼다고 할 정도로 정말 구구절절 옳은 말만 써 있었단 말이죠. 네. 이 조선 미디어 그룹, 주간조선이 쓴 기사를 보면은, 정말 조선일보가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가, 그게 나오는데, 이 주간조선의 2017년 기사는 뭐냐면. 김민희 기자. 네. 이게 한국에서 있었던 엄청 이제 우픈 오보였습니다. 이게,
2006년 11월 1일 YTN이 이제 이른바 대형 오보를 내는데요. 그러니까 네티즌이 그 트럼프가 연설하는 장면에 이렇게 트럼프의 얼굴을 붙여가지고 트럼프가 마치 연설한 것처럼 해가지고 합성한 거를 이른바 그 짤이라고 해야 되죠. 네네. 영상으로 이제 막 이렇게 유포가 되는데 거기서 트럼프가 여성 대통령의 끝을 보려면 한국의 여성 대통령을 보라라고 해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한 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 연설하는 사진에다가 그냥 밑에 한글 자막을 자막으로 붙여서 뭐라고 돼 있다고요? 누가 여성 대통령의 미래를 묻거든 묻거든 고개를 들어 한국을 보게 하라. 하라. 이것도 그거잖아요. 서울대 그 슬로건 그거 따라한 거거든요. 누가 뭐 한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이거 따라한 건데 이게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은 웃기니까 이거를 갖다 썼는데 이거를 언론이 그러니까 사실인 줄 알고 확인을 그렇죠. 안 하고 쓴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한국 언론들도 하나 언론 있으면 우르르 따라가서 쓰잖아요. 받아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형 오보가 났는데 주간조선이 왜 이런 오보가 났냐라는 거를 원인을 분석을 하면서 이런 오보가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기사를 쓴 것이 주간조선 그 2443호 커버 네. 스토리 아님 말고 가짜 기사 피해자만 남긴다 이런 특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조선일보 아주 명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오보가 난 다음이다. 대부분의 독자나 시청자는 최초의 보도만 기억한다. 이후 바로잡습니다. 사과문, 정정 보도를 아무리 싫어도 이 보도문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 네. 또 오보 혹은 왜곡 보도의 경우 가해자는 증발된 채 피해자만 남게 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예. 또 의혹만을 내세운 보도로 숱한 피해자를 양상한 경우도 있다. 이러면서 미국의 예를 듭니다. 미국 등에서는 언론의 사실 보도에 대한 잣대가 엄격하다. 특히 악의적 오보로 판명나면 징벌적 손해보상 제도를 적용 엄청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미국에서 명예훼손 또는 악의적 오보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은 평균 15억에서 20억 원에 달한다. 배상액 때문에 언론사가 문 닫는 경우도 있다. 이거 지금 조선일보 이번 오보에다가 이거 대입하면 다 맞는 말이에요. 딱 맞죠. 아니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 생각해요. 이 기자는 아직 주간조선에 계실까? 아니 아직 근데 조선 미디어 이 기사는 너무 훌륭한 기사예요. 그래서 기사가 너무 훌륭하고 구구절절 맞는 말인데 근데 막상 이 기사가 쓰인 건 YTN으로 쓰였지만 지금 조선일보의 행태 그리고 이게 오늘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그런 오보 뭐 악의적인 오보가 얼마나 많이 양산이 됐었는데 참 보면서 네. 이 기사 말미에 아주 더 또 명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정 노력이다. 기사에서 우선시 돼야 할 것은 팩트다. 속보 경쟁의 목매기보다 진실만을 공정하게 전달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네, 이러면서 맨 마지막 문장 이렇게 맺습니다. 한국에는 90만 명이 넘는 언론인이 있다. 가짜 기사를 양산해내는 펜은 펜이 아니라 칼이다. 피해자의 인격을 죽이는 살인도구 말이다. 이렇게 됩니다. 너무 명문이라 지금 소름이 끼쳤는데 근데 제가 지금 또 들으면서 속으로 계속 마음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어쨌거나 저희는 언론 시민단체로 언론 개혁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거를 바꿔나가는 거는 언론인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 어쩔 수 없죠. 바꾸려면 언론인도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저희 또 계속 열받게 하는 게 언론인들이 신뢰하는 매체 1위를 조선일보가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결과도 지금 또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지금 또 안 살 수 유발하고 없어요. 있죠. 안 살 수 없어요. 네, 최근에 이 한국기자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대상이 본인들의 회원인 기자들이었어요. 네네. 기자들에게 물었는데 지금 김나래 활동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1위를 조선일보. 네, 10.1% 조선일보였고요. 그 다음이 경향신문, 한겨레, 연합뉴스, JTBC, SBS, KBS, 한국일보, 중앙일보
그다음에 뉴스타파. 조선일보가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과 시민들이 도대체 이 여론조사 어떻게 했냐. 심지어는 지금 시민들이 이 여론조사 믿을 수 있냐라는 항의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게 기자협회나 기자 조직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시민들의 여론조사하고 상당히 상반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선일보 영향력이야 조선일보가 워낙 큰 매체로서 그동안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거까지야 그래 한두 해 바뀌겠냐 이러지만 신뢰도는 정말 이게 우리 시민들의 인식하고 너무나 달라서 충격이자 기자 사회의 인식이 이것밖에 안 되냐 이러니 시민들에게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 아니냐. 도대체 기자들의 인식이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시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얻겠느냐라는 하나의 또 해석의 징표가 되고 있는데 너무나 상반되는 결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표로도 보여드릴 텐데요. 너무나 잘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부설 연구소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해마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40개국의 언론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 40개국 중에 한국 언론이 몇 등 했을까요? 너무 많이 알아서 꼴찌 아니에요? 꼴찌? 그렇죠. 꼴찌인데 지금 꼴찌가 올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조사가 시작된 2016년부터 네. 2017년, 18년, 19년 올해까지 5년째 연속 꼴찌입니다. 이렇게 이 한국 언론이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이거는 더욱이 올해 꼴찌가 이렇게 점수가 점점 더 낮아져요. 꼴찌인데도. 꼴찌 중에서도 점수가.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22%였는데 올해는 또 21%. 신뢰도가 이렇게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뉴스를 가장 불신도. 그러니까 뉴스를 믿지 못하겠다. 1위가 또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조선일보겠죠. 네. 2위는요? TV조사? 네. 다 맞았어. 3위는요? 3위야? 3위도 왠지 종편 아니면 조중동 중에 나올 것 같은데. 맞습니다. 중앙일보. 4위는요? 다 맞추시겠어요? 동아일보? 네. 5위는요? 5위? 이쯤 되면 이제 힘들어지는데. 동아일보에 힌트가 있습니다. 채널 A?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떻게 시민들은 대부분 끄덕이게 되죠.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이렇게 정확히 맞췄지?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서 이제 확인을 해본 기자들의 언론 신뢰도에서 1위를 조선일보가 하게 되니 시민과 그 언론계 사이에 굉장히 큰 간극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우리 또 미디어 관련한 이제 연구 진흥을 하는 기관에서 네네. 이게 이제 또 조사한 게 있는데요. 너무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매우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시민들이 가장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뉴스나 정보가 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1위가 가짜뉴스하고 오보하고 뭐가 더 유해하다고 시민들은 판단했을까요? 저희 주제에 맞게 언론사 오보가 가장 유해하다고 판단하지 그렇죠. 않았어요. 저는 사실 이거는 지금 2018년 조사인데요. 저는 이때 오보보다는 가짜뉴스가 더 해로울 거라고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오보에 대해서는 87%, 그 밑에 가짜뉴스가 86.8%였습니다. 그다음에 퍼센테이지 차이가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보가 더 해롭다. 네. 근데 더 의미 있는 건 매우 유해하다의 퍼센티지는 오보가 훨씬 높습니다. 65점. 근데 네. 저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그 가짜뉴스 같은 거 카톡으로 퍼지는 거는 애초에 출처가 불분명하고 이런 거 조금만 서치를 해보면 이게 확실한 정보가 아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좀 시민들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언론사의 이름을 걸고 나온 기사면은 사실인가 봐 하고 믿게 되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뭔가 부족하더라도 뭐라도 있겠지. 그러니까 냈겠지라는 아닌 생각이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네. 너무 많이 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서 오보가 더 유해하다라고 시민들이 판단하는데 정말 시민들의 판단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자들
사회에서 조선일보가 신뢰도 1위다 이렇게 얘기한 건 바로 시민들이 왜 특히 한국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세계에서 꼴찌고 네. 그다음에 시민들이 왜 한국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는가의 간극의 한 징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에 있어서 지금 기자들이나 기존 기성 미디어들은 인터넷이나 막 이런 데 떠도는 가짜 정보, 허위 정보, 이른바 가짜 뉴스가 주범이다 이러지만 사실은 그 주범이 본인들이 내는 이런 악의적 오보, 왜곡 보도에 있다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한국 언론이 그래도 희망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론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가짜 뉴스로 인해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89.1%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조선일보의 이번에 이 진짜 황당한 오보와 그다음에 오보보다 더 황당한 그 철면피의 변명문 바로잡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변명입니다. 그렇게 이 바로잡습니다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코너 이름을.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하는 한 조선일보가 이렇게 신뢰를 회복하기는 정말 요원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어찌됐든 그 조국 정 장관이 지금 형사 고소했고요. 네. 또 이제 민사를 곧 낸다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한국 언론의 역사에서 이런 악의적 오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는 정말 손해배상 금액이 나와서 한 사례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좀 방송이 길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주제가 좀 콤팩트하게 끝날 수 있어야 방송이 짧아지는데 조선일보가 콤팩트하게 끝낼 수 없게끔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할 얘기가 많다 보니 좀 방송이 길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사무처장님이 말한 것처럼 좀 조국 전 장관 특히 관련된 최근에 그 이상한 보도, 심지어 바로잡습니다는 바로잡다기보다는 변명을 하는데 그쳤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저희가 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기도 한데 이것도 민원련이 뭐 얘기를 하긴 해야겠죠? 그럼요. 이번 조선일보 이 오보 사태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조금이라도 이번 오보에 대해서 정말 자성한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일단 오보가 어떻게 나게 됐는지 경위 과정부터 솔직하게 밝히고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말 진정한 사과를 하려면요. 이거 그 해당 면에 똑같은 크기로 제대로 내야 된다. 제대로 반론, 정정 보도문 다시 한번 실어줘야 되고요. 이렇게 변명 일관하지 말고 본인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 자료를 찾으려고요. 2020년 9월 1일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잘못 눌러가지고 2019년 9월 1일자 조선일보를 봤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이번 보도인 줄 알았잖아요. 왜냐하면 딱 면을 펼쳤는데 조민 관련한 기사가 작년에 딱 요맘때쯤 또 그 면에 또 큼지막하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민? 근데 보니까 2019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1년이 지났는데 조선일보는 조민을 쫓아다니는 거를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이게 우리 시민들이 아까 제가 이제 조사 그 결과에 있어서 하나 또 못 보여드린 게 이러한 가짜 뉴스에 언론사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보도도 그렇고 2019년 9월 1일에 낸 조국 조민 보도도 그렇고 조선일보가 이렇게 자꾸 오보를 낼 수밖에 없는 건 언론사가 사실을 쫓는 취재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들이 의도하는 소재와 인물을 잡고 억지로 취재하고 쫓다 보니 이렇게 오보가 나오고 또 오보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고 언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조선일보. 사실 다른 언론들 노력하는 언론들 양심적인 언론인들 많은데 조선일보가 그것을 갉아먹는 행위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되겠죠? 그러면 그렇겠죠. 우리의 감시도 계속 돼야겠죠? 네.
네, 오늘은 좀 방송이 길어서 댓글은 내일 좀 쪼로록 다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민원련에서 조만간 뭐 관련한 무엇이 나올 테니 그때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목요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